마운트 곡스는 일본 시부야에 있던 거래소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 거래량을 다 이 거래소가 독식을 한 거죠. 이 마크 캘러버스 CEO가 프라이빗키라고 하는 개인 키, 이 비트코인 자산이 담겨있는 개인 키를 탈취당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탈취당한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누군가 지속적으로 마운트 곡스에 있는 비트코인을 꺼내갔던 거죠. 3년 동안. 20만 개의 비트코인이 새로 발견이 됩니다.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이제 피해자들이 어떻게 나누느냐. 이제 이걸 돌려줄 때가 됐어요. 아, 이제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때가 됐고 8월 말에 풀린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물량이 한 번에 풀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사실 많이 과장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 그래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예요. 14만 개를 채권자들한테 다 돌려준다고 해도 제가 채권자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그걸 정말 팔까? 라는 관점에서 백사님은 그 비트코인은 파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동환님은 파실 것 같다 했지만 저 같으면은 안 팔 것 같아요. 이 2011년에 마운트 곡스에서 거래를 했던 사람이면 이제 동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골입니다. 이 성골은 영어로 OG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완전 OG라고 하면은 진짜 옛날부터 여기 투자한 진짜 성골들을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작에 털고 나갈 수 있었어요, 이미. 어떻게 털고 나갔냐? 내가 채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운트 곡스가 지고 있는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채권을 상품화해서 거래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 지금까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헤지 펀드나 이 프라이빗 에퀴티들이 마운트 곡스 그 해킹 사건 때문에 당신 돈 많이 잃었지? 내가 그거 채권 나한테 팔아. 디스카운트해서 내가 사갈게. 그러니까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로 돌려받아야 되는 사람이면 마운트 곡스로부터 이 채권을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가격에 금융기관한테 팔았던 겁니다. 이 채권자들이. 그렇게 해서 엑시트해서 나간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들이 지금은 채권자지 이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갈 사람은 다 나갔고 이미 보세요. 세월이 벌써 얼마나 흘렸어요. 2014년부터 지금 2022년인데 그 기간 동안 나갈 사람은 다 나갔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도 버티고 있는 채권자들은 오지들이다. 안 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팔지 않는다. 안 판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지급을 받아도 그 지급받은 것을 절대 시장에 던질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면 그 가격이 폭락할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 엄발에 오줌 누기, 뭐 누워서 침 뱉기 이런 거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오지 개인들도 OTC라는 차선책이 있어요. 장외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물량을 내가 비트코인을 받았으면 개인 대 개인 간 거래나 장외 거래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바이낸스나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에다가 시장 물량을 던질 이유는 없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떨어질 것이다. 너무 네. 과장되어 있다라는 또 입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제가 조금 더 이제 반대 입장을 좀 설명을 더 재밌어, 드리면, 재밌어. 둘이 싸우는 거 너무 재밌어. 네.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게 맞고 네. 뭐 포트리스라던가 이런 금융기관들이 채권들을 많이 인수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고 위험일 수 있다라는 또 주장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냐면 기관들은 이제 말하자면 금융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일단 다량의 물량을 손에 쥐잖아요. 이거를 동매도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려가는 쪽에 금융적인 어떤 베팅을 걸 수 있다는 거죠. 돈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숏을 잡을 수 있다. 숏을 잡고 이거 내가 쥐인 거 그냥 던지면 네. 가격 내려갈 거고 내려가고. 그럼 난 숏을 잡았으니까 돈을 벌고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죠. 어떠세요? 또 반대 의견 아니 없으세요? 물론 숏 베팅을 많이 한다고 해요. 기관들이. 그래서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받은 물량을 던지면 가격이 내려가고요. 근데 이제 숏 커버링이라고 해서 어차피 숏으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내려간 거는 매수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숏 베팅을 잡은 기관들이 다시 올라가게 돼 있는다가 좀 정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완전 장기 투자자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됐고 인정을 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막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0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기존 가격을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냥 장기 투자자 경우에는 가만히 그냥
안 보고 계시는 게 나을 거고 근데 이제 새로 신규 진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떨어질 가능성이 있긴 있다. 있긴 있고 대신에 이제 오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이제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 두 분이 이렇게 또 다른 서로 각기 다른 또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싸우시니까 정말 재밌네요. 네, 정규준 PM님, 예, 뭐 하세요? 예, 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좀 제 견해가 있는데 이게 물량이 급격하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채권단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한 명 한 명한테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KYC를 받아야 되는데 네. Know Your Customer라고 해서 네가 어느 지갑으로 받을 건지 이런 걸 다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비트코인으로 받을 건지 돈으로 현금으로 받을 건지 달러로 받을 건지 또 그 시기 중에 비트코인이 하드포크를 한번 했잖아요. 비트코인 캐시로. 비트코인 캐시로 받을 건지를 다 지금 또 수집을 하고 있어요. 정보들을.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기간 동안 돈이 한번 복사가 됐어요. 한번 쪼개졌어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의 1대1로 이제 에어드랍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발급이 됐는데 자동으로 복사가 이렇게 돼서 네. 나는 별로 그 돈 복사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복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방법이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비트코인으로 14만 개가 그 포트리스 아까 말씀하신 것도 파생으로도 빠진 것도 물량도 있고 그래서 한 번에 비트코인으로 탁 던져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저도 이게 약간 좀 퍼드 형태로 계속 투자자들이 한 번에 좀 들어오지 못하게 겁을 계속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뭐 겁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듣기로는 이 사건에 뭐 음모론도 좀 있다라고 좀 들었는데 혹시 아는 음모론 같은 거 있으세요? 그 아까 20만 개가 갑자기 뒤져보니 20만 개가 있더라. 아, 이런 거. 예, 그게 음모론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또 해킹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게 해킹을 당한 건지 아니면은 해먹은 건지. 아,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사실관계랑은 좀 벗어나서 그렇죠. 음모론으로 지금 돌고 있는 이야기다. 네. 근데 사실 정말 그때 당시에 당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아까 전에 어떤 식으로 흘러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도 이거 좀 쎄한 게 있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음모론은-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모론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마크 캘레버스라고 하는 창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그 CEO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운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 사람이 탈취된 비트코인 중에서 20만 개를 우연히 찾아낸 그 장본인이에요. 우연히 찾았다 이렇게 진짜 증언을 했어요. 근데 2011년 몇 월 달에 EBTC라고 하는 거래소가 동유럽에 개설이 되고요. 탈취됐다고 하는 85만 개 중에 일부가 이 동유럽 거래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EBTC라고 하는 동유럽 거래소는 해킹 사고가 시작된 2011년 7월부터 2개월 후인 2011년 9월 달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2개월 만에 해킹당한 물량이 그곳으로 흘러갔다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로 흘러간 비트코인 물량이 다시 마운트곡스로 돌아오는데 이 마운트곡스로 돌아온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이 알렉산더 비닉이라는 사람이에요. 러시아인입니다. 이 사람이 추적이 돼요, 결국 경찰로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정체가 밝혀지고 당신이 해킹 주범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여론이 몰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증언한 건 없어요. 다만 마운트곡스 거래소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마운트곡스 내부 지갑으로 들어간 정황도 포착이 되고요. 그러니까 당시 CEO를 하고 있던 마크 캘레버스가 몰랐을 리 없다. 오히려 해킹을 도왔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음모론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부정하고 있어요. 증거가 없긴 없나 봐요. 나는 실수다. 프라이빗 키를 해킹당한 거는 실수일 뿐이고 기술적 결함이었을 뿐이지 내가 일부러 그렇게 공모한 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황을 보면은 해킹당한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말하자면 자금 세탁을 하는 거래소가 하나 동유럽에 생긴 거예요. 거기로 계속 흘러나갔고 거기서 다시 마운트곡스로 들어왔고 그걸 세탁해준 사람이 알렉산더 비닉이라는 사람으로 밝혀졌고 이 사람과 이 마크 캘레버스라고 하는 CEO 간의 관계만 밝혀지면 명확해지죠. 아, 둘이 공모를 했구나. 하지만 여기까지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재밌네. 역시 요 음모론 관련돼서가 참 재밌어요. 계속 음모론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코인 거래소는 이 개인 키를 아까 탈취당했다고 했는데 개인 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 공인인증서처럼 그게 있으면은 누구가 다 그 지갑에 있는 코인들을 맘대로 뭐
거래소에 던지거나 아니면 자기 지갑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두었을 리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14년도에 크게 탈취당하기 전부터 야금야금 해킹을 당해왔는데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 음모론이 또 계속 있는 거고요. 아, 예. 말하면서 좀 약간 억울해 보이시는데 혹시 투자하셨어요? 마운트 복스에는 투자 안 했는데 해킹은 이제 주변에서 좀 많이 당한 경험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해킹 사례가 뭐냐면은 네네. 뭐 스미싱처럼 뭐 특정 URL로 자기들이 이제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너의 그 개인 지갑, 뭐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를 연동을 해라. 연동을 해서 연동을 하죠. 네. 하면은 그 다음 날 가보면은 내 여기 분명히 이더리움 몇 개 있었는데 없어졌네. 예, 그런 식으로 개인 키에 그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을 그 사이트에서 이제 가져가는 뭐 요즘 이런 케이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이트는 너의 개인 키 값을 입력해봐.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입력하면은 나한테 몇 코인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냥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드 구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막 열심히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은 코인이 다 사라져 있는. 예. 그런 해킹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준다고는 믿으면 안 돼. 예, 그래서 요즘에 트위터만 봐도 여기 오셔서 뭐 하면은 몇 코인을 주겠다. 아니면 NFT를 무료로 주겠다.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데 가셔서 꼭 개인 키를 입력하시거나 시드 근무를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력을 해보셨어요? 했다가 예, 그 바로 아차 싶어가지고 그 지갑에 있는 거를 다른 지갑으로 옮긴 경험은 있어요. 초반에 초창기에 잘 몰랐을 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네 진짜. 예, 누구나 당할 수가 있죠. 예. 저는 넷플릭스에 그 암호화폐 제왕 아무도 믿지 마라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 한번 왜 웃으세요? 보시길 추천드려요. 아니 저도 봤거든요. 뭐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아니 저희는 재밌게 봤는데 과연 이거를 이제 좋아할까? 너무 좀 딥한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재미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런 해킹 사례 같은 거를 언제부턴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 왜요? 그러니까 정말 많거든요. 암호화폐 업계 해킹이 되게 많은데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불안해하고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 그런 거 그렇죠. 이미지 자체가. 네,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나? 약간 이런 업계 자체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한 게 예전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키가 정말 중요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창업자가 2명이에요. 근데 이 창업자 둘이서 만든 기업에서 암호화폐 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제 지갑은 하나고 프라이빗 키도 하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종이에다 프라이빗 키를 써, 연필로 찢어. 2군데 은행 금고에다가 따로 보관해요. 그래서 이제 얘랑 얘가 만나야지만 여기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010년대의 방식이고 지금은 이제 다중서명이라고 해서 멀티시그. 네, 아예 그 여러 사람의 서명을 전자적으로 하면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 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거래소는 창업자가 그냥 휴가 중에 죽어가지고 그럼 돈이 잠겨요. 어떻게? 못 찾는 거지. 살려내야지, 이거 어떻게. 얘가 살아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든 네. 계속 죽은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심장 충격 계속하면서 일어나 임마! 그러면서 야 이 자식아 일어나! 그게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내용이에요. 그래요? 그 거래소 대표가 캐나다 사람인데 계속 살리려고? 그 쿼드리가 CX라는 거래소였고 그 거래소 대표가 갑자기 죽었어요. 태국 여행을 갔다가. 근데 그 사인이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고 막 시체가 공개가 안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겹치니까 이제 사람들은 미치는 거죠. 그 거래소 고객들은. 거기도 좀 약간 음모론이 있겠네요. 탈취된 금액이 1,16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고 그때 음모론 때문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어서 그걸 넷플릭스에서 다뤄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재밌겠네요.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아는 나이가 좀 있으신 고액 자산가 하여튼 이런 분들이 당연히 돈이 많으신 분들은 더 이런 감수성이 제가 보기에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코인, 본인은 어차피 투자 대상에 대해서 다 모른다는 거야. 그게 코인이든 실물이든 상관없어. 사람들이 실제 거래하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사회에서 통용이 되면 자기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설명을 쭉 드려요. 하다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 프라이빗 키.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를 그러면 만약에 뺏기면 돈을 다 털리는 거냐.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 근데 만약에 프라이빗 키를 나밖에 모르는데 내가 가령 죽어요. 죽으면 상속이 안 되는 거야. 열 수가 없잖아요. 프라이빗 키를 이 사람밖에 모르는데. 그치. 예.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를 어디에 적어가지고 변호사한테 맡기고 그럼 변호사는 어떻게 믿어? 그렇지. 변호사가 또 빼면 어떡해. 예. 뭐 이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 대중화에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 모든 그 권한을 하나의 구문으로 이제 모든 게 다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 문구를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은행 같은 경우는 가령 은행에 예금을 해놨어요. 근데 뭐 이제 이 사람이 사망해서 상속을 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상속자가 주민등록등본이랑 뭐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나라에서 떼가지고 가가지고 뭐 이 사람 사망했고 법적으로 내가 상속자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돼요. 변호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해결이 돼. 근데 이제 이게 크립토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사실. 진짜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아들은 그게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집에 그런 게 저도 사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거든요. 저희 조상 중에 누군가 한 분은 땅을 미처 물려주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실 것이다. 예, 아직 저한테 안 왔을 뿐이지. 에이 설마 이렇게 아무것도 없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아빠가 나한테 몰래카메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30년 넘게. 에이그 트루먼 쇼. 다 알아요. 뭐 있지? 이제 빨리 줘요, 빨리. 몰카 그만해. 너무 길어, 몰카가. 어쨌든 간에 각종 뭐 음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또 훅쩍 가네요. 네, 뭐 마운트복스 뭐 피해자분들 많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해결은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돈 주고 이제 돈을 주기 직전. 주기 직전이고, 근데 이제 오늘 좀 다뤄본 주제는 이제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재밌으면 보는 분들이 다 재밌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들으면서도 정말 재미있었고, 우리 정우준 PD님은 오늘 좀 날로 먹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날로 먹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날로 먹는 거, 약간 회 재질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맛있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좀 날로 드시고 다음 주에 또 말씀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네. 다음에 더 힘써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요 의자가 좀 불편하신가요? 앉는 게 더 편하세요? 뭐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다음 주부터 저희 3명만 여기 앉고 혼자 이렇게 바닥에 앉으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앉으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카메라가 많이 힘들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마운트복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해시라운지 저희가 항상 마무리 지을 때 지금 어쩌다 보니까 4글자로 끝내는 게 항상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또 특별히 이제 저희가 또 고정도 됐으니까 시청률을 계속해서 올리자는 의미로. 그렇다고 뭐 다음 주에 시청률이 뭐 확 올라가느냐, 그렇게는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시청률을 올리자, 그럼 다 같이 야금야금 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금야금으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수다거리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을 올리십니다. 어떻게? 야금야금!